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항고소송에서 모의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주관적 소송으로서 이제 당사자 소송 나오고,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으로서 이제 민정 소송과 기관 소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모의동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이복 확인 속에서는 이때 준용 규정이 가장 중요해요. 취소송. 우리가 무효와 취소는 양립할 수 없죠. 예, 양립할 수 없습니다. 병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단순 병합이라든지 선택적 병합은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적, 예비적 청구 소송이 병합만 인정됩니다. 꼭 알아두시고,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에서 특유한 규정, 또 약간 또 취소 소송과 다른 것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555쪽에 그 개념 그 필요성 나오죠. 좀 봐두시고, 일단 그 성질 좀 봐보세요. 556쪽의 성질. 자, 우리 취소소송은 일단 발생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소송인데 반해서 무효동 확인 소송은 당해 처분 등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확인 소송의 성질을 갖죠. 그렇지만 처분의 효력을 다툰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 성질에 대해서 준형성적 소송설이 좀 현재 다우설이죠.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적용법규 원칙 나왔죠. 원칙 예외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적용되지 않는 거, 준용되지 않는 거 예외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2번 예외 별표 3개를 넣으셔야 합니다. 지금. 요거는 좀 그 무이동 확인성에서 특히 여러분들 준용 규정이 매우 중요해서 중요한 사항 꼽고 중요한 것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처분이 처음부터 무효란 점에서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죠. 취소소송의 규정 중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 판결은 자 무효동 확인 소송에 준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별표 3개 넣으셔야 돼요. 위에 준용되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준용되지 않는 거 준용 여부 규정이죠.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 판결은 무효동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죠.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 그러니까 무효인 행정에는 무효동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데 이 취소 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취소 소송의 이 제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든지 취소 소송의 소제기 기간 90일과 1년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예외에서 꼭 알아주셔야 돼요. 예외에서 여기, 준용되지 않는 거, 부정되는 거, 되는 거, 그죠? 준용되는 거, 인정, 부정적, 인정, 부정되는 거 꼭 아셔야 돼요. 부정되는 거. 그 다음에 이 부정되는 거, 부정되죠? 부정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외적으로 또, 그죠? 만약에 그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송 이런 경우는 취소송 요건을 갖다 충족해야 돼서 예외적인 거 다시 한번 또 예외가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되는 거, 부정되는 거.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워낙 중요하니까. 근데 사정 판결은 어디에서만 인정돼요?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돼요.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도 준용 않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에서도 준용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사정재결과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사정재결은 어때요? 사정재결은 취소 심판에서 인정되죠? 의무 이행 심판에서 인정돼요. 그죠? 하지만 무효 확인 심판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좀 다 디테일하게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주요 소송 요건이 있는데, 이거 취소송, 준용 여부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취소송, 준용 여부.
그 다음에 주요 소송 요건 봐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뭐 여기 재판을 권할 관련 청구 소송이 이송과 병합 인정되고 있고, 소송의 대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분이에요, 처분. 재결은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되죠. 자, 재결 자체에 고연 위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자, 소위 이익이죠. 소위 이익인데, 요거에서 원고적 기억 및 협의 소위 이익이죠. 자, 이때 보시면 우리 행정 그 소송법은 제35조에서 무이동 확인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동그라미 2번에 다우설 판례,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내용 보셔야 돼요. 여기 그 문제의 소재에서, 보시면, 기억번호 말씀드렸죠. 니은번 보세요. 문제의 소재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니은번 보세요. 이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인 무효확인소송에서도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이 이익이 요구되는지, 또한 무효확인소송은 보충성을 가지는지가 문제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다우설 판례는 부정하고 있어요. 즉, 법적 보호 이익설, 우리가 법적 보호 이익설 또는 법률상 이익구제설 같은 그 이름이에요. 법률상 이익구제설 또는 법적 보호 이익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 무이동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적격에서 요구되고 있는 법률상 이익 개념을 취소 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 개념과 동일하게 봐서 우리 행정소송에서 무효 확인 소송은 확인이 이익이라든지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만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무효 확인을 구할 그 우리 민사소송에서 인정되고 있는 바로 확인이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이 내용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니은번 봐요. 니은번 논 거 보세요. 무효 확인 소송도 본질적으로 취소 소송과 같이 처분을 다투는 항고 소송이에요. 우리 지금 원래 확인 소송인데 이걸 갖다가 이 처분의 효력 유무를 갖다가 다투는 항고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무효 확인 소송은 일본과 달리 보충성의 원칙이 규정이 없고, 또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는 취소 판결의 기속력을 준용함으로써 민사소송과 달리 무효 판결 자체에도 판결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해서 민사소송에서와 같이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확인의 이익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자,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자, 중요한 데 배분 3개 해야죠. 대법원은 2008년 3월 22일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서 자, 무효 확인 소송이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확인의 이익이 민사소송과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있고 날개 부분에 또 무효동 확인 소송의 보충성 여부,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나왔지만 최근에서 재작년도 3년 전에 나왔고요. 그 전에도 자주 좀 나왔습니다. 자,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뭔가 좀 봐볼게요. 확인의 이익이란 현재의 법률 관계에 존재하는 위험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유유적절한 수단이 없어서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될 때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죠? 예. 자, 무효 확인 소송의 보충성 여부.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이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판례가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 원고 적용만 있으면 무효 확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무효 확인 심판, 무효 확인 소송을 갖다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확인 이익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다음에 보충성 원칙도 적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이익과 관계에 대해서, 특히 소위 이익과 관계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일단 법률상 이익, 줄여서 법률상 이익, 즉, 우리가 법률상 보호 이익설, 법률상 이익규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되지, 이때 보시면 이제, 확인이 이익 필요 없다. 이익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충성, 그죠? 예. 무효 확인은 소송을 구하고, 그죠? 다른 이행수단이 또 존재한다. 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행수단이 없더라도 무효 확인 자체만으로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거죠. 보충성 적용 없어요. 그 다음에 피고 적격 똑같아요. 그죠? 똑같고. 제소기간 제한 없죠. 그죠? 다만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속에서는 제소기간 적용이 있습니다. 확인하고. 자, 예외적 행정심판 조치 적용이 있어 없어요? 그래. 자, 여러분들 무효동 확인 소송엔 적용 없어요. 다만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소송 적용이 있죠? 계속 반복됩니다. 자, 넘기시고. 558조, 여러분들 소위 변경과 소재의 효과, 소위 변경이 인정됩니다. 준용 규정이 있어요. 있습니다. 소위 변경이 인정되고 취소소송과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집행 부정지 원칙 적용이 있죠. 그 다음에 가고제에서 집행정지 무효동 확인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동일하죠. 자, 별거 없어요. 그죠? 준용됩니다. 소송심리에서 직권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주장과 입증 책임 보셔야죠. 자, 소송의 심리 보도록 하죠. 이어서 소송의 심리, 직권심리주의 적용이 있고요.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 인정되고, 양가로 3번에 주장과 입증 책임에서 이게 좀 약간 판례하고 학살 틀려요. 요게 우리가 한참 만에 또 최근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입증 책임, 우리가 입증 책임에서 관계되는 거 좀 봐볼게요. 우리 다수설과 판례가 달리 보는데, 다수설은 취소소송과 동일하다.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봐요. 자, 원고와 피고는 법률요건 분리설에 한다면, 이게 통설 판례인데, 취소소송에서 법률요건 분리설이 통설 판례죠. 입증 책임에 관해서. 그러면 원고와 피고는 각각이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좀 다수설은 취소소송과 같이 법률요건 분리설에 의해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이 다 입증 책임진다는 건데, 판례는 원고 책임설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세요. 판례는 원고 책임설. 판례는 원고 책임설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그죠? 원고 책임설. 이렇게 받으시고. 자, 위법 판단의 기준이 똑같아요. 우리가 취소소송과 무효동 확인 소송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판결 및 소송의 종류 나오죠? 예, 그래서. 자, 사정 판결은, 다시 한번, 사정 판결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무효동 확인 소송이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정 판결 인정 안 돼요? 간접강제도 앞에 잠깐 봤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서 간접강제제도 있죠? 이 간접강제제도가 있는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이 규정은 무효동 확인 소송에도 준용돼요. 그런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제도 있죠. 요건 또 준용 기준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 온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죠.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4조는 무효동 확인 판결의 준용 기준이 아니므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처분 청은 판결이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주어지지만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승법 제34조는 무이동 확인 판결에 준용돼야 안 돼요. 이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이 규정. 그죠? 이 규정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규정. 이것은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 적용이 있어요. 준용돼요. 근데 그 간접강제, 그에 대한 간접강제 규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거부처분이 취소사유가 있으면 취소소송,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무효사유가 있으면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죠. 근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제도 이 규정이 간접강제 규정은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에 준용 없어요. 간접강제 제도로서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다시 한번 정리. 자, 해서 이게 그죠? 준용 부정설. 예. 이거 그냥 하죠. 부정설. 우리 무이동 그죠? 거부처분에 대한 그죠? 써볼까요?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죠. 이 판결에 준용되는가에 대해서 부정설. 됐죠? 예. 요거, 그죠? 취소 판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거 부정설 꼭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판례는 그 실정법을 그 위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의 준용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름 됐고,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이름들 그 간접강제 해놓고, 취소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에서 여기 그 양가로 2방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선언적 의미 취소소송 말씀드렸어요. 예, 됐죠?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별표 3개. 예,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효인 행정일을 갖다가 중요합니다. 무효인 행정일을 갖다가 취소소송이 형식으로 제기하면 원래는 이게 무효인 행정인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은 취소소송 제기하죠. 원래는 소제기 요건이 결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각하 판결을 해야 하는데 실무상 결국 보세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실정법이 없어요. 결국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고 특히 판례,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결국 법원에서 번안 판단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소송 요건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번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효인 행정이 갖다 취소성이 형식으로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때 무조건 각하 판결할 것이 아니라 번안 심리를 해서 번안 판단을 해서 이때 판결을 해줘야 합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양가로 3번 보세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 판례는 취소 판결설 입장입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반대로 무효인 행정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무효 확인 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각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이때 번안 판단을 해서 취소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구 이유가 있으면 인용 판결을 할 것이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요 내용도 그래서 우리가 560쪽의 왼쪽에 무효 확인을 그 블랭크 봐보세요. 560쪽에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원고의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취소 판결을 내려줘야 합니다. 자, 다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봐볼까요?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인데, 뭐,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은 똑같아요. 동일하고, 취소소송과 동일하고, 소송이 제기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처분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처분의 신청에서 우리 기속행위, 허가 같은 경우는 행정청은, 허가의 신청이 적법한 허가 신청이면 반드시 허가 처분 의무가 있어요. 이건 법적 의무입니다. 처분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거죠. 처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부작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 우리 소재기 요건 봐볼게요. 자, 행정심판과의 관계에서, 우리 행정심판과의 관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있습니다. 자, 제소기간 봐보세요. 이거 주의하세요. 이것도 이제, 최근 연도에 시험 나왔죠? 3년 내에 나왔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당해 부작에 대한 행정심판이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결된다. 자, 여러분들, 부작위는 처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취소소송이 소재기를 보면, 소재기 기간을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죠. 근데 이건 처분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죠. 우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소재기 기간, 취소소송이 소재기 기간이 적용이 없어요. 하지만 요것이, 자,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을 거쳤어요. 그럼 이때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심판으로서, 의무 이행 제기로서 청구 기각 제기됐다. 그죠? 구제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의무 이행 제기야. 의무 이행 이 제기이죠. 청구 기각 제기는 기각 뭐예요? 그럼 상대방이 우리가 청구력이 도달했을 겁니다. 청구력을 보내주잖아요. 네, 행정심판 재결서 정보를 보내줘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못 받았죠. 재심판 청구가 금지되니까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죠. 그죠? 그럼 이때 봐보세요. 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처분입니다. 행정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즉 행정심판을 거쳐온 경우는, 자, 이때 재계에서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 이게 안 날로부터죠. 안 날이 되는 거죠. 그죠?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재결도 처분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쳐온 경우는 이제 처분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송의 대상. 우리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면, 우리가 이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소 기간 같은 경우는 이때 심판, 재결서, 그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송달일, 정본입니다. 송달일부터, 그죠? 90일 이내. 90일 이내.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는 1년이에요. 네. 1년이죠. 이렇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당연히 이때 의무이행심판이겠죠. 부작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에요. 부작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입니다. 당연히 뭐 기각제기겠죠. 그죠? 네. 자, 부작위 성립 요건 당사자의 신청, 상당한 기간의 경과,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 맞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않는 거죠. 자, 이 내용 보고. 기속행위에서는 당연히 있고, 재량행위에서는 재량권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소위 변경 규정, 준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그죠? 예, 있습니다. 모종 확인 소송에서도 소위 변경에 관한 규정 준용하고 있고. 자, 소송의 심리에서 입증 책임은 똑같아요. 이것은, 입증 책임. 법률 요건 분류 사례에서 각각의 원고와 피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죠. 자, 위법 판단의 기준 시, 당연히죠, 이거. 처분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여부는
판결 시 사실 및 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법 판단 기준은 당연히 우리가 최소 소송과 무이동 확인 소송에서는 처분시죠.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는 그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위법성 유무, 위법성 판단 시기는 판결시예요. 판결시입니다. 처분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범위 보세요. 심리 범위.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심리 범위 보시면 요 좀 심리 범위는 해놓으셔야 돼요. 심리의 범위. 자, 우리가 행정청에 대해서 허가 신청했더니 우리가 이 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거죠. 처분이 없는 겁니다. 처분의 부존재를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심리 범위. 자, 같이 내용 봐볼게요. 여기 내용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범위와 관련해서 법원이 부작위 위법 여부만을 심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이 실체적인 내용의 이유 유무까지 심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는 바 이는 인용 판결이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절차적 심리설이 현재 다소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이 별표 3개 놓으시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있어 법원은 행정청이 부작위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칠 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의무이행 소송이 아닙니다. 확인하는데 그칠 뿐. 행정청이 행해야 할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절차적 심리설에 입각하고 있다. 그 내용까지 심리할 수 없어요. 단순히 이 처분의 부작위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처분 판결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간접강제 제도가 또 필요한 거고. 하지만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된 의무이행심판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실효성이 있어요. 허가 신청했는데 거부처분에 부작위 된다. 바로 청구 이유가 있다. 청구 인용제기로 있죠. 청구 인용제기로 의무 이행제기로서 청구 인용제기로 뭐가 있어요? 처분 명령 제결, 처분 제결, 직접 처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도 하고 또 처분하라고 명령합니다. 처분 명령에 따라야죠. 따르지 않는 게 어떻게 해요? 직접 처분해버리잖아요. 맞죠? 이런 직접적인 이렇게 구제제도로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죠. 근데 직접적인 강제 시도냐 아니면 간접적인 강제 시도냐 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 소송도 의무이행성 도입해야죠. 실질적인 구제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절차적 심리설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됐죠? 예, 이거 절차적 심리설 이 내용 확인해 주세요. 도설입니다. 도설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수의 사정 판결의 가능성 있어 없어? 사정 판결은 어디에서만 인정돼요? 최소소송에서만. 행정심판에서는 사정 제기는 최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정돼요. 됐죠? 차이가 있어요. 자, 판결의 효력, 기속력 나오죠. 문제의 의의가 있고. 학설 봐보세요. 절차적 심리설. 그 학설에서 첫 번째 점 그거 보시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심리 법유형 학설 중 절차적 심리설에 의하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만 어떤 처분만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과 똑같아요. 재처분 의무와 똑같습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거부 처분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 처분하면 돼요. 그죠? 만약 거부 처분 하면 되고 아니면 처분 사유가 있으면 처분해 주면 돼요. 예.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청은 다시 살펴봤더니 재검토해 봤더니 역시나 그 이외에 거부 처분 사유가 있어요. 그럼 다시 보강해서 거부 처분하면 돼요. 예.
위법성만 제거하고 다시 보강해서 거부처분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하면 되고, 아니면 처분 사유가 있으면 처분해주면 됩니다. 판결이 제3자효 우리 준용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기타의 준용기준에서 자 보셔야 돼요.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1조,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33조,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간접강제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4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도 준용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준용기준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준용기준. 저 한 가지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취소소에 보면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히 거치니까 행정심판의 대상만 되잖아요. 근데 이 재량행위를 취소성의 형식으로 제기했어요. 이때 부적법 각각 판결합니까? 아닙니다. 본안 판단을 해야 돼요. 왜? 우리 국민들은 부당을 주장하지 않고 재량 하자를 주장하면서 취소성 제기해요. 재량행위를. 재량 하자는 위법이 되죠. 그럼 이 재량 하자가 있으면 위법이 되고 없으면 그죠? 부당이나 적법행위 되겠죠. 이때는 바로 이제 그 재량행위에 대해서 재량 하자를 이유해서 취소성 제기하면 본안 판단을 해봐야 돼요. 본안 판단을 해봤더니 아하 이 청구 이유가 없네. 그건 뭐예요? 청구 기각 판결이 돼요. 각각 판결은 안 되나요? 안 되고 청구 이유가 있으면 청구 인용 판결하고 청구 이유가 없으면 청구 기각 판결이 된다. 말씀드렸고 제가 요거 또 말씀드렸고 제가 왜 말씀드린가 하면 재량이 일탈 남용이 있을 때 이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행정소송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이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준용되는가? 준용이 좀 없어요. 이거 나왔습니다. 3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당사자소송. 드디어 우리가 주관자소송 마지막이죠. 우리가 주관자소송, 행정소송은 주관자소송의 원칙이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죠. 행정소송법은 주관자소송의 원칙이고, 항고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취소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무이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 준용하고, 또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당사자소송이 특이한 그 성질이 있죠. 그래서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 이건 준용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잘 나와요. 좀. 그래서 지금 우리 항고소송에서는 프랑스와 같이 행정소송이 당사자, 피고를 갖다가 행정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아니고 당의 처분청, 당의 행정청,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사자소송은 자, 이때 피고가 누가 돼요? 우리 국민들이 원고라고 한다면 피고는 권리 주체인 행정 주체가 됩니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 제가 얘기할 때 소위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요. 소위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취소성이 당사자성으로 변경되는 경우, 소위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피고의 변경이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맞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데 당사자성은 어떻게 돼요? 그죠? 행정주체인. 이게 국가 행정청이면 우리가 행정청이면 국가의 소속기관인 행정관청이면 소위 종류의 변경이 되면 당사자성을 바뀌면 이때 국가가 이때 피고가 됩니다. 당사자성에서는 피고가 되죠. 반대일 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는 행정주체인 피고가 그 소속기관인 당의 행정청, 처분청이 피고가 되죠. 이런 것도 법적 문제로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다 우리 당사자성의 의의를 보시고 우리 행정소송법 규정 개설해서 의의를 좀 봐볼게요. 동그라미 2번 행정소송법 규정.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성을 행정청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송과의 구별해서 좀 봐두시고, 요게 특히 564쪽에 8에 나오죠. 이 시립 합창단원이 제 위축 거부에 대해서 무슨 소송을 제기하는가?
시립합창단원이 제2축, 이것은 공법상 계약이에요.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도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이때 행정수송 중 당사자성, 즉 공법상 당사자성이죠.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잘 나오는 거예요. 아주 나옵니다. 해놓고 자, 금전급부에 관한 소송이 나오죠. 이 내용 좀 보시는데 그 밑에 판례 있죠. 요거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행정법 암기상 10페이지도 안 나옵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당사자성인지 항고성인지 민사성인지 이거 아시겠죠? 이거 좀 당사자성 예입니다. 저건 판례 이거. 자,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동남이 2번은 작년도에 나왔죠. 동남 1번, 2번 봐보세요. 동남 1번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지급에 관한 권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성을 제기한다.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서 결정되죠. 공법상 권리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3번 잘 나와 이거. 4번, 5번, 6번 다 하시고 2번만 볼까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해서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금액이 정지됨으로써 퇴직연금이 확정된 경우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성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65쪽에 민사성에서 요거 이제 비율이 잘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당사자성, 공법상 당사자성이 얘가 아닌 것을 할 때 민사성 고르셔야 돼요. 여기 일반론 봐보시면, 봐주시고, 금전급부소송 봐보세요. 판례 들어볼게요. 판례는, 자, 국가배상 청구성,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등 금전급부 청구성을 민사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 금전급부가 사회보장적 급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손실보상금 청구성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요거 판례 1번, 2번, 3번 해놓으세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뭐죠? 성질? 민사성. 동남이 1번, 2번 해놓으시고 니은방 공법상 신분 또는 지위 확인성 폴 판례는 이거 공법상 당사자성으로 보고 있어서 판례 동그라미 1, 2, 3번 다 하셔야 돼요. 이거 튀어주세요. 아시겠죠? 당사자 소송의 이해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디귿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나오죠. 특히 이 잘 나와요. 옆에 3개 놓으시고 요거 좀 동그라미 1번, 2번 다시 정리하시죠. 판례는 민사성이 아니라 당사자성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566쪽에 다시 넘겨보시면 당사자성의 종류에서 실질적 당사자성, 본래적 우리 내용이 당사자성인데 양가로 2번 형식적 당사자성 봐보세요. 요 실질적 당사자성에서 여러분들 여기 디귿번 이거 우리가 소송 실무상 민사성을 보고 있죠. 손실보상 청구성, 공법상 미음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것은 당사자성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자성은 꼭 해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이 형식적 당사자성 뭐냐면, 특히 여러분들 요 이해가 중요한데, 567쪽에 동그라미 4번, 실정법상의 근거 규정이 이해를 보세요. 요거. 특히 여러분들 기억번도 나오고, 니은번 많이 나오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기억번도 기억해놓으시고, 공익사업을, 니은번 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적 이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요. 잠깐요. 사업 시행자, 우리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에서 이게 주요한 내용인데, 정리를 하죠. 거의 다 왔는데. 토지보상법 또는 공토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 공익을 위해서 그죠? 공용 수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먼저요. 협의 단계가 있습니다. 협의. 첫 번째,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 수용. 자, 그죠? 예, 우리 공용 수용. 협의에 의한 수용, 그죠? 협의에 의한 수용이죠. 이거 안 되면 이거 공용 수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이때 보시면 자, 사업 시행자와 예를 들면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이 협의 있잖아요. 이 협의는 우리 판례가 뭐로 보고 있어요? 그죠?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법상 계약, 협의에 대해서 어떤 법적 문제, 하자가 있으면 이건 민사소송에 의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에 하자가 있으면 이때 이제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겁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그러면 이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이때 강제적으로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의 이 강제수용 뭐죠? 강제수용 위원회. 이때 보십시오. 이때 수용 재결이 있어요. 이 수용 재결은 이거 뭐예요? 이 처분이에요, 처분. 처분이니까 이 수용 재결, 이 처분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이거 뭐로 해야 돼? 항고소송으로 해야 돼, 항고소송. 이 항고소송을 부르죠. 피고는 누구예요, 피고는?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죠. 위원회죠. 이렇게 되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용 제기이 나왔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불구 항고소송으로 가고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이 수용 재결 자체, 이 자체에 대한 불복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 취소송이겠지, 취소송. 그런데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이 수용 재결 내용 중에서 보상금 있죠. 보상금이 많고 적음에 대한 불만이다. 수용 재결은 어차피 해야 하니까요. 공익사업이니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보상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불만일 때는 이때 즉 보상금 증감에 대한 다툼. 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성. 예를 들면 사업 시행자는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그죠? 이 토지 수용인의 이 재결 금액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액 청구.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소송으로 감액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야? 너무 작아. 이 액수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시가의 70% 안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죠. 증액 청구 소송. 이렇게 합니다. 이때 보시면 봐보세요. 원래는 이 보상금의 내용도 수용 재결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처분이에요. 처분이죠.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돼. 그러면 이때 그 피고가 토지수용위원회가 되는데 이러지 말고, 자, 이게 뭐야, 이게? 실질은 항고소송인데, 형식만, 당사자 소송으로 해서 소송의 간편성, 간이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토지수용을 피고로 해서, 사업시행자 원고로 해서 피고가 되고, 소유자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법원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죠. 예, 또 행정쟁송의 어떤 편의성, 간이성,
간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상금. 만약에 이걸 그 수용재개를 취소해 보세요. 보상금 때문에 수용재개를 취소하면 다시 절차가 또 진행되죠. 반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반복돼. 그보다는 이렇게 보상금 증검에 관한 것은 실제는 항고성이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행정쟁성의 편의성 또 그 간결성, 행정쟁성에 의한 실질적인 구제제도로서 기능하도록 형식적 당사자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이거 말고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이거 나오죠? 요 규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68쪽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당사자 및 관계인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서설에서 그죠? 자, 서설 보시고 원고 적기 보세요. 자, 배분 3개. 준용 규정 여부 중요합니다. 당사자 수송은 민사수송과 유사한 형태의 수송이므로. 자, 568쪽 다시 한번 양가로 2번 원고 적기요. 당사자 소송은 민사수송과 유사한 형태의 소송이므로. 당사자 소송이 원고 적격에는 취소송이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중요하죠. 됐죠? 피고 적격 보세요. 자, 이제 권리 주체 나옵니다. 체크. 그죠? 행정청 아닙니다. 그죠? 행정사무 담당자인 행정청이 아니라 권리 주체인 국가 등입니다. 소송 참가 인정되고 있고요. 공동소송 보시고 토지 관할 제소기간 배분 3개. 당사자 소송에 관한 제소기간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취소송이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배분 3개. 소의 변경 준용됩니다. 행정심판 전취 적용되지 않아요. 자, 관련 청구의 이송병합은 인정되고 있죠? 판결의 종류 봐보시고 판결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취소송의 경우와 동일하고 다만 사정 판결의 제도가 없다는 것은 취소송의 경우와 다 구별돼요. 판결의 효력도 좀 봐보세요. 당사자 소송도 판결이 확정되면 자방력, 기판력, 기속력을 가지고요.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그렇지만 취소 판결에서 인정되는 효력 중 취소 판결이 제3자효, 재처분 의무, 간접강제 등은 성질상 당사자 소송에 적용 없어요. 자, 가집행 가능한가? 자,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그 효력의 문제관계에 대해서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570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서 행정소송법 제43조의 효력 여기 동그라미 2번 정도 체크하세요. 예, 체크하시고 자, 판례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 가집행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그 파고들기에서 한번 이렇게 쭉 뭐 처분성 인정 여부 정리해놨으니까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 574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574페이지. 객관적 소송,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할 것인지 뭐 다 왔습니다. 우리 객관적 소송에서는 정리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행정소송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소송이면 우리가 주관적 소송 원칙이고 주관적 소송 중에서 뭐가 그죠? 항고소송이 원칙이에요. 항고소송에서 사실 취소소송이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 취소소송에서 취소소송의 대상, 즉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은 행정소송상의 개괄지를 취하고 있죠. 현재. 그렇죠? 이후판 처분 또는 그 부작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우리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객관적 소송은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 그렇죠? 예,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고요. 각 개별법에서 이 행정소송으로서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이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어 필요 없고 객관적 소송의 유형에서 민중소송에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법적 성질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자, 현행법상 민중소송 있죠? 공직선거법상 민중소송 있죠?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소송,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소송, 당선소송 있죠? 그 다음에 국민투표법상이 민중소송 니은번 나오고, 디귿번 주민투표법상이 민중소송 있죠? 지방자치법상이 주민소송, 이건 뭐예요? 소송 유형 중에서 뭐예요? 민중소송이에요. 이거 법조문 나왔어요.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인정되는 민중소송이 행정소송의 유형보다 민중소송이에요. 이거 해놓으시고 적용법규 봐보세요. 그 다음에 기관소송이죠. 자, 기관소송에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는데, 다른 건 이제,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 심판 대상으로 된 사항은 행정소송의 기관소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현행 행정소송법은 기관소송에서요,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이 객관적 소송인 기관소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소송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 심판이 있죠? 여기서 서로 상이한, 서로 상이한 행정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거 써줬습니까?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아시겠죠? 예를 들면 국가와 서울시, 또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시와 강원도와 청춘북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행정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 이런 사항은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고, 그럼 남은 우리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만 인정돼요. 자, 기관소송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법상 권한쟁의 심판 대상은 서로 다른 행정주체의 행정기관 간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권한다툼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576쪽의 현행법상의 기관소송으로서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과 니은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관소송만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게 기관소송인지 권한쟁의 심판인지 봐보세요. 심판 대상인지 보세요. 자,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간 권한 다툼. 자, 동일한 행정주체인 서울시 내의 행정기관 간 다툼이죠. 기관 소송이 대상이 됩니다. 또 경기도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간의 다툼. 마찬가지로 기관소송. 또 이게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의회 간 다툼. 또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 간 다툼. 이것은 그죠?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간 다툼이니까 이때 기관소송. 그럼 이거 맞춰보세요. 국가와 경기도,
어때요? 또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다툼. 자, 이런 다툼 간에는 권한쟁의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법상의 권한쟁의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는데 기원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576쪽의 양가로 2번 기관소송에서 동그라미 3번 현행법상의 기관소송 예에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번 꼭 해놓으세요. 자, 이상으로 지금 그 장장 40강에 걸쳐서 이렇게 좀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를 다 맞춥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 우리 기초 이론에서 용어 좀 해설 중심으로 바쁘셨고, 또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또 기본 내용을 더 심화로 정리했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각종 특강과 함께 특히 여러분들 문제풀이죠. 기본서 문제풀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서 단원별로 문제풀이 들어가고 또 동형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로서 똑같은 형태의 문제풀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리가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는 안 됩니다. 바늘 귀에 실을 걸어야죠. 우리 공부에 있어서는 절대 시간,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절대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공부 시간으로서 절대 시간. 그러니까 우리 일정한 그 분량이 있으니까 공부할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각 시험마다 출제 경향이 틀립니다. 그에 따라서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할 양이 주어지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기본서가 가장 중요해요. 기본서를 갖다 여러 번 봐서 정독을 좀 하시고 통독 강의에 따라서 넘기기만 하세요. 3번, 4번 정도 들으시면 우리 행정법 공부는 다 준비됩니다. 그러고 나서 단원별로 반드시 문제풀이를 갖다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그 과정은 지금 이제 문제풀이, 기본서 문제풀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거 끝나면 다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이제 특강 통해서 계속 핵심 그 내용 되는 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능히 공무원 시험에서 좋은 그 점수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문제풀이, 기본서 문제풀이, 기본 단원별 문제풀이 합니다. 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